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이제 없다. 몸, 마음, 기분, 컨디션, 그 모든 게 다 뇌 때문이다. 뇌를 최적화하면 당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의 언어. 동기부여나 집중력과 관련된 책들 중에는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들이 많다. 가장 흔한 것이 정신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말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마음가짐을 강조한 이 말은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일할수록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뇌는 무의식적으로 불쾌함을 회피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나 정신력을 끌어모아서 불쾌한 일을 계속하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 업무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 하기 싫은 일을 몇 달이고 정신력 하나로 버티며 계속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점점 나빠진다. 뇌를 괴롭히는 이 같은 방식은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엑셀을 밟아대는 것과 같다. 대신에 뇌가 자연스럽게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하면 어떠할까?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업무율이나 학습 효과가 뛰어나게며 기억력 또한 향상한다. 내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방식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내 능력이 몰라보게 향상된다는 말이다. 인간의 뇌에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그것들은 서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신경세포 사이의 접합 부분에는 시냅스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틈이 있다. 시냅스 점막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시냅스의 후막에는 그 물질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자극이 전달된다는 말이다. 뇌 속의 물질들의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면 노력 없이도 내 감정과 의욕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멜라토닌, 아세틸콜린, 엔도르핀. 이 7가지의 뇌내 물질이 의욕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며 나아가 인생까지 바꿔줄 기적의 물질이라고 보면 된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의 원천이다. 더 높은 목표, 더 힘든 목표를 세울 때 분비되는 것이 도파민이다. 언제나 의욕적이고 역경에 부딪힐수록 의연하게 맞서는 성격의 소유자들에게서 많이 분비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행동이 요구되는 위기 상황에서 분비된다. 이것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분비되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답답해하고 침울해한다. 세로토닌은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서 나온다. 이것이 적당히 분비가 되면 승려가 좌선을 하고 있을 때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다. 격렬한 감정을 침착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드레날린은 생기가 넘칠 때 분비된다. 투쟁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싸움을 앞두거나 싸우고 있을 때 분비된다. 즉, 어떤 것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받을 때 분비되는 물질이다. 아세틸콜린은 발상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뇌 물질이다. 온몸의 장기를 진정시키는 부교감신경의 전달 물질이기도 하다. 교감신경인 아드레날린은 행동파에게 분비되는 반면 부교감신경인 아세틸콜린은 침착함과 이성적 판단에 분비된다. 엔도르핀은 압도적이고 초월적인 강인함 그리고 넘치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승려가 고행 끝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도 엔도르핀이 분비된다. 초월적인 느낌을 받을 때 분비되는 물질이다. 멜라토닌은 수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물질의 농도가 올라가면 졸음이 오면서 곧잠에 빠지기도 한다. 뇌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 도파민은 쾌감을 추구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은 불쾌감을 피하며 세로토닌은 이 둘을 조정한다. 세로토닌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분비되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뇌의 물질들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도파민 사이클이 지나치게 빨라지면 의존증에 시달리게 된다. 알코올이나 도박 의존증도 여기에 포함된다.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 환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물질은 의욕의 원천이지만 지나치게 분비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게 되면 파킨슨병 등에 걸리기도 한다. 운동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손이 떨리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뇌의 물질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뇌 내 물질의 균형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과중한 스트레스나 불규칙적인 영양, 늘 부족한 수면은 몸뿐만 아니라 뇌를 갉아먹고 뇌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깨진 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각종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이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행복은 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은 누군가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다. 어딘가에서 살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 있다. 우리는 도파민이 분비될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가 곧 행복이다라는 말도 할 수 있다. 도파민은 목표를 성취했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울 때부터 분비된다. 해마와 측두엽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도파민까지 분비되게 되면 기억력은 크게 향상된다. 의욕이나 동기는 측좌액이 분비되었을 때 높아지는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자극을 받으면 흥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일을 달성해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등의 정신적인 보상을 얻으면 측좌액의 뉴런이 흥분을 한다. 정신적으로 느끼는 충분한 보상은 도파민의 분비를 돕는다. 뇌에 의욕이 생기게 하려면 의식적으로 보상을 주면 된다. 특정한 행동을 하면 쾌감을 얻을 수 있다고 뇌가 기억하게 되고 그 쾌감을 다시 얻고 싶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도록 한다. 이러한 뇌의 특성을 이용하여 쾌감을 얻기 위한 창의적 연구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당연히 그러한 사람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 사이클을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강화학습의 구조는 인간이 동기부여를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고 진화하는데 꼭 필요한 뇌 시스템이다. 도파민을 제대로 활용하는 성장 단계는 7단계로 나뉜다. 1단계,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의욕과 열정 그리고 동기부여가 솟아오르게 하는 도파민을 분비할 때 목표 설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표가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 쉽다고 생각되면 도파민은 분비되지 않는다.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적당하거나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목표로 잡을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의욕은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된다. 게임으로 치면 가장 난이도가 쉬운 1단계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분비량은 점차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상위 단계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것은 아니다. 내 뇌에서 이것이 적당한 난이도라고 판단될 때 도파민은 가장 많이 분비된다. 내가 억만장자가 되겠다거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엄청난 꿈이 있다고 해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한 꿈에는 실제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 의욕이 사그라드는 것이다. 대신에 월 수입을 지금보다 10만 원 더 늘렸다. 50만 원 더 늘려보겠다와 같이 충분히 내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목표를 가질 때 도파민은 분비된다. 10년 후 계획보다는 월간 목표나 분기 목표 혹은 반기 목표와 연간 목표로 쪼개서 세워보자. 2단계,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구체적 상상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인다. 의식적으로 가능한 한 명확하게 상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상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려진다면 그 설레는 정도에 따라 분비되는 양이 달라진다. 내가 그린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상해보라. 나는 지금 실업한 영화 속 주인공이다. 그렇게 꿈을 생생하게 상상하며 그것을 매일같이 즐겨한다면 실제로 이 꿈의 절반이 이루어지거나 다름없다고 보면 된다. 3단계, 목표를 자주 확인한다.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켜 놓아야 한다. 종이에 써서 내가 자주 보는 공간에 부착을 해둔다든지 휴대폰 메인 화면에 띄워놓고 매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의욕이 보급된다. 도파민은 한 번의 생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보급되는 물질이 아니다.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목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느낌으로써 도파민을 주기적으로 보급해줘야 한다. 내가 적어둔 목표를 보면서 명확하게 상상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동기부여의 근원인 도파민이 마르지 않게 해주자. 4단계, 즐겁게 실행한다. 무언가를 할 때 마음이 즐겁다면 자연스럽게 도파민이 분비된다. 신기하게도 이 물질이 분비되면 더 빨리 이해하고 더 빨리 그것을 습득하는 효과가 있다. 기억력이 좋아지게 되면서 학습 효과가 크게 향상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도달해야 하는 수준에 빠르게 가까워진다. 어떤 일이든 좋아서 하면 점점 더 잘하게 된다. 무언가를 강요당하면 의욕은 없어진다. 하지만 내가 즐거워서 하면 의욕은 솟아난다.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5단계, 목표를 달성한 자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준다. 우리의 뇌는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면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나에게 칭찬해주는 순간 그 기쁨에 기쁨이 더해진다. 이러한 기쁨의 효과는 또 이런 느낌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굳어진다. 탐욕스러운 뇌는 또 이런 칭찬과 기쁨을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도파민을 방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성취를 했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정신적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면 그 일은 나에게 점점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런 면에서 뇌는 어쩌면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칭찬은 아끼지 말자. 또한 칭찬받거나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많이 알려서 그 기쁨에 기쁨을 더해보자. 물론 남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말도록 하자. 6단계, 즉시 더 높은 목표로 새롭게 바꾼다. 만족과 기쁨은 동의어가 아니다.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렇다고 만족을 모르고 자책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금메달을 획득하고도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을 올려놓는 선수들도 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여자 선수들은 대부분 은퇴를 한다. 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세운 기록을 누구의 엄마라는 타이틀로 다시 메달에 도전하면서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하는 선수들도 있다. 최고일 때도 금메달, 최악일 때도 금메달, 싱글일 때도 금메달, 엄마일 때도 금메달. 항상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든 목표를 세움으로써 도파민 강화 학습 사이클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 성공 법칙의 비결 중의 비결이다. 뇌는 욕심쟁이다. 도파민은 항상 더 많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한다. 그 욕심을 채워주다 보면 당신은 지금과는 180도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7단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계속 반복한다. 목표를 달성한 쾌감은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충분한 행복을 누리고 더 어려운 목표를 세워가면서 더 큰 쾌감을 얻도록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강화학습이 순환되면서 성공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도파민이 효율적으로 분비되게 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뇌는 점점 진화하여 질과 양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며 자아 실현이다. 이 7단계를 항상 의식하고 행동해보자. 한 번에 이루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각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때 그 성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성장해야 진짜 나만의 성공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뇌와 마음에 현혹되어 살지 말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자기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뇌 물질들을 이용해보자. 뇌를 최적화하면 당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자신감이 솟구치며 호기심이 극대화된다. 평소 어렵던 문제도 아주 쉽게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부자의 언어.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30대 직장인의 88%가 인생이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응답했다. 5명 중 2명은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10명 중 1명만이 행복을 느낀다. 30%의 잠, 20%의 여가 생활, 50%의 일로 채워진 우리 인생.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에는 어떤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20% 미만의 여가 시간에만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대다수 사람들. 이것을 알면 해야만 하는 일이 놀이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뉴턴의 미분을 풀어낸 중학생, 23%의 노벨상에 빛나는 유대인의 사고방법, 더샘, 곱셈의 해답을 스스로 이해하게 하는 핀란드 교육법, 빌 게이츠, 뉴턴, 워런 버핏, 수많은 천재들의 공통점, 당신의 천재성을 일깨워줄 황금 열쇠. 몰입.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다.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인생을 살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상관없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지가 중요하다. 생각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고도의 집중력으로 몰입을 할 때 당신의 생각은 눈에 띄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불안과 우울을 고질병처럼 안고 산다면 이제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고력을 키워야 할 테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맛보게 될 것이다. 천재라서 집중력이 높은 게 아니다. 집중력이 높아서 천재가 된 것이다. 1분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밖에 못 푼다. 60분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60배나 어려운 문제도 푼다. 10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600배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얘기다. 일을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20%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몰입으로 두뇌를 개발하게 되면 10배, 100배 이상의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앞서가게 되면 따라잡힐 수도 없는 자기 발전을 이루게 된다. 사람들은 생각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잡생각은 하나도 쓸모가 없는 생각이다. 말이 생각이지 진짜 생각이 아니다. 돈이 되는 생각이나 성공할 수 있는 생각은 귀찮아서 하기 싫어한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말은 진짜 생각다운 생각을 하게 되면 성공을 현실로 실현하게 된다는 뜻이다. 잠재력을 일깨우는 몰입의 5단계. 1단계. 준비운동 시간이다. 생각할 문제를 선정하고 하루에 20분씩 5번 오직 그 문제에만 집중한다. 사고력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 된다. 2단계. 선정한 문제를 2시간 집중한다.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편안하게 젖힌 다음 머리로 산책을 하듯이 천천히 생각하며 집중한다. 3단계. 하루 종일 생각하기다. 마라톤의 하프코스 지점이다. 직장인과 학생은 3단계까지만 해도 엄청난 발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2시간 몰입하기와 하루 종일 생각하기를 번갈아 반복하되 땀이 나는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규칙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몰입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된다. 4단계. 마라톤 풀코스다. 다소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연습하면 안 되는 사람은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된다. 일주일 동안 하나의 문제에 집중해서 생각한다. 두뇌 활동이 극대화되는 단계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일주일 동안 생각하게 되면 고도의 몰입에 이르는 직전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5단계. 몰입의 절정이다.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뒤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엄청난 행복감과 가치관의 변화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몰입으로 성취를 맛보게 된다.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 주어야 물길이 생긴다. 몰입은 깊은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마중물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으로 보석 같은 삶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쓰잘데기 없는 잡담으로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싱그러운 얼굴은 생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빌 게이츠는 2주 동안 생각하는 사고주간을 갖는다. 아이디어 상품의 천국이라 불리는 3M 역시 몰입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게 하는 방법으로 업계 1위를 하고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한 가지의 문제에 몰입할 때 나온다. 열심히 생각하기가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계속 생각하기로 나아간다. 깊은 생각하기를 거쳐서 생각하는 재미를 느끼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천재의 두뇌를 갖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한껏 발휘하게 되며 자신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감탄을 자아내게 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재미와 자신감이 저절로 붙는다. 5단계까지 적용시킬 수 있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성과가 떨어지는 악순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일의 능률이 월등히 오르고 그에 따른 성과는 알아서 따라오게 된다. 유명 대기업들은 핵심 인재들을 키우는데 많은 투자를 한다. 핵심 인재를 키운다는 말은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열정적인 인재를 키운다는 말이다. 몰입은 일에 대한 부담까지 즐겨가며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게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즐겁게 느껴지게 되면 생산성은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공부가 있다면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숭고한 목표로 만들어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몰입에 이르는 단계를 하나하나씩 밟아 가보라. 당신의 IQ가 몇이든 가방끈이 짧든 상관없다. 몰입의 단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성공과 행복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매일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내 고귀한 시간들이 순도 100%의 황금빛 삶으로 바뀔 것이다. 왜 나는 똑같은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생각. 우리의 뇌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버린다. 인간의 뇌는 신경망을 통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모두를 다스린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킨다. 뇌를 통해 질병,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면 행복, 성공, 건강, 이 세 가지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유전자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양쪽 부모로부터 특정한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그 유전자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단백질을 생산한다. 근세포는 근육 단백질을 만들고 간세포는 간 단백질을 만든다. 우리의 근육과 장기, 조직, 뼈, 치아와 감각기관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정보의 조합을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부모나 조상의 머리카락 색깔이나 키, 골격 등이 비슷해진다고 한다.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적 형질 중 어떤 것이 발현될지가 결정된다. 하지만 신경회로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우리는 개성을 갖게 된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 논쟁해왔다.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유전자인가? 환경인가? 태어날 때 우리의 뇌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나오는 것 또한 아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지금의 뇌를 만든 것은 학습과 경험,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되면서 지식을 저장하거나 뇌를 적응시킨 방법이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 역시 뇌에 기록된다. 연구에 따르면 한창 성장하는 유아기에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전에 회사에서 만난 한 동료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었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냐고 물어보니 10살 때 아빠 일 때문에 미국에 2년 동안 살았다고 했다. 그때 익혔던 영어를 평생 써먹고 있다고 했다. 10세 전후까지 우리는 경험과 일반적인 학습을 통해 신경회로를 형성한다. 유아기의 경험은 신경망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뇌는 유전적 요인과 삶의 경험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신경과학자들은 유전과 환경이 뇌에 영향을 미치듯 선택과 훈련의 상호작용 역시 자신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선택은 뇌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나타낸다. 신경회로란 인간의 공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수만 개의 신경배열로 대뇌 심피질에 존재하며 수백만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에 의해 이미 학습되고 기록되어 저장된 패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이란 그것이 유전자에 의한 것이든 환경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훈련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에 맞춰 신경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훈련은 뇌의 구조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기억, 행동 등을 반복하게 되면 훈련이 이루어진다. 반복하는 생각, 행동, 경험 등 모든 것이 신경회로를 교정하여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깨어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한 생각과 행동이 신경회로를 수정하여 뇌에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과 훈련을 통해 발전한다. 그러나 정말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기능이 지정되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은 신경망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술을 통해 성격이나 감각 기능에 손상 없이 성인 환자에게서 뉴런 수백만 개를 잘라낼 수 있었다. 이는 모든 인간의 뇌에는 사용되지 않는 신경 패턴이 있다는 증거다. 사용되지 않는 신경망이야말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인간의 잠재력을 담고 있는 부위일까? 그렇다면 선택으로 이 부위를 깨울 수 있을까? 적합한 훈련과 지식을 통해 이 부위가 활성화되고 발전하여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는 진화의 미래를 보는 셈이다. 어쩌면 뇌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식의 형태로 학습하는 대부분의 기억은 단기 기억이 되기 쉽다. 그 기억을 회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되뇌지 않는다면 잠시 동안 기억되다 곧 사라지는 것이다. 반복적인 회상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 때문이다. 뇌는 생각이 기록된 일종의 지도인 셈이다. 또한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일을 방해하는 신경회로가 자극된다. 주의 집중 없다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뇌에 어떤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 미래의 일에 대해 매일 걱정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생각들을 활성화하게 된다. 대뇌 심피질 깊숙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특정한 신경망들이 다양한 걱정거리들과 관련된 사고 과정을 지원하며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특정한 패턴의 시냅스를 활성화할 것이고 몸은 이 심란한 생각들과 관련된 화학물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몸속으로 방출된 불안의 화학물질들로 인해 우리 몸은 심란함을 느끼게 된다.
일단 자아가 몸이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불안과 관련된 신경망이 활성화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대로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를 생각한다. 뇌는 지금 감지되는 느낌이 걱정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을 활성화한다. 한마디로 뇌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생각을 활성화하고 그 생각은 우리의 느낌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은 다시 현실이 돼버린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인 것이기 때문이다. 뇌는 몸의 느낌에 반응하여 느끼는 대로 생각한다. 그 느낌을 강화시키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불안함 대신에 차분함과 감사, 기쁨을 느낀다면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순환고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봉사하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 반응이라는 상자에 가둔다.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제한된 마음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의 종속물이 된다. 이는 우리의 습관적인 신경을 더 견고히 만든다. 우리가 자아의 습관을 깰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습관 안에서만 계속 맴돌게 될 것이다. 나라는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뻔한 것이 돼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안을 없애고 새로운 뇌의 신경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일까? 우리 생각은 에너지 그 자체다. 우리의 전체 마음은 5%의 의식적 마음과 95%의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의식적 마음은 주로 논리와 추론을 통해 작용하면서 의지, 신념, 창조 능력, 의도를 일으킨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수많은 긍정적, 부정적 동일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습관, 행동, 기술, 믿음이 여기에서 일어난다. 명상은 무의식적인 존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의식적인 마음을 넘어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명상 중에 우리는 몸의 느낌을 초월하므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 개념도 잊는다. 정체성으로서의 자신을 잊는다. 눈을 감고 있으면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정보가 줄어들고 이에 대뇌 심피질도 생각을 줄이고 분석을 멈춘다. 뇌는 자연스럽게 질서 있고 일관성 있는 뇌파 패턴을 띠게 된다. 그러한 상태가 되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는 자유롭게 꿈꾸게 되고 잠재의식 속 프로그램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다.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시간대가 두 번 생기는데 바로 밤에 잠들 때와 아침에 잠에서 깰 때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의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면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낮에 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니야.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잠재의식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자신이 하는 암시를 받아들이고 강하게 믿었다는 것이다. 그 암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석도 하지 않았고 잠재적인 결과에 자신을 내맡겼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미래에 실현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그들의 마음과 뇌를 바꿔놓았다. 미래에 그 결과가 일어나리라 믿었을 때 그들은 그 생각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무의식적 마음으로서의 그들의 몸은 현재에 살면서도 그 미래의 현실 속에서 살게 되었다. 새로운 마음에 몸을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건강한 몸에 맞는 새로운 단백질을 생성해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 상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의식적인 마음과는 상관이 없었다. 진짜 일은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 당사자들조차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의식적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암시에도 반응한 그들의 잠재의식적 마음에 의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편안하게 믿고 있었을 뿐이다. 물론 암시가 멋지게 작동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별 반응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암시 감응력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받아들임, 믿음, 내어 맡김. 내면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맡겨버린다. 그럴수록 당신은 더 좋은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 아무런 분석이나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감정적인 부분이다. 암시 감응력을 높이는 과정은 그냥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리학에서는 강렬한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 수용력이 높기 때문에 암시 감응력도 높다고 보고된다. 참고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암시 감응력을 높인다. 극도의 굶주림, 감정적 충격, 트라우마도 우리의 분석 능력을 약화시켜서 암시의 감응력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다. 색다른 감정을 느낄 때 뇌의 잠재의식적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감정을 느끼는 뇌는 의식적 마음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 순간 자율신경계가 자동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이 생각을 초월할 때 잠재의식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감정은 몸속의 에너지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알아서 미래의 사건이 실제로 이미 일어났다고 믿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를 느끼는 감정은 받는 것의 최후의 상태이다. 우리의 마음이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몸이 화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현재에 있으면서 또한 새로운 미래 속에 있게 된다. 그 감정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암시를 하면서 갖는 믿음과 감사의 느낌이 몸까지 전해져야 한다. 내 몸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미래에서 살고 있다고 믿게 해야 나의 암시는 현실로 빠르게 다가온다. 이제 우리의 잠재의식을 제대로 써먹어보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쳤던 테리 버넘 교수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경제적 선택을 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거시경제적 현상들을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위험이 도사리는 시장에서 돈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목숨을 걸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마치 도마뱀을 떠오르게 한다. 정글에서 포식자를 피해 먹잇감을 찾아다니며 말마다 생존 게임에 목숨을 거는 파충류들 말이다. 인간들도 비즈니스라는 정글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생존 게임을 벌일 때 위험이나 보상, 충동과 불확실성에 반응해 온 뇌 영역을 사용한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떠한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흥분에 사고 공포에 팔아치운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말이다. 인간의 본능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쉽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벌기 위해서는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끄는 뇌 영역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시적이고 종종 무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하는 인간이 가진 도마뱀의 뇌. 테리 버넘은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라는 책에서 뇌과학을 이용한 초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인지적인 뇌 영역 아래에 숨어있는 도마뱀의 뇌는 토끼를 잡거나 식용버섯을 발견하거나 맹수로부터 안전한 은신처를 찾는 데는 꽤 탁월하지만 시장 경제를 다루는 데는 아주 형편없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도마뱀의 뇌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간이 자꾸만 손해보는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이 뇌는 금융시장이 만들어지기 수만 년 전부터 인류의 생존을 도와왔다. 그런데 아직도 인간들은 돈을 다루는 데 써야 할 냉철하고 분석적인 전두엽 피질 대신 생존을 위한 이 낡은 뇌를 쓰는 경향이 있다. 이 낡은 뇌는 바보가 아니지만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우리 이성을 잃게 만들므로써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실수를 하도록 만들어졌다. 우리 머릿속에 비합리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모든 게 재미있게 느껴지게 된다. 하지만 머릿속의 비합리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더 배우려 하기보다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린다. 스스로가 비합리적이라는 진실을 부정하라고 뇌가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마스터스 골프 선수권 대회가 끝난 후 타이거 우즈는 스스로의 경기를 재평가했다. 이 경기에서 우즈는 필드를 지배했고 기록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거머쥔 뒤였다. 그는 프로투어에 참가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4개 대회 우승을 휩쓸었고 $1,000,000 이상의 상금을 벌어들였다. 세계적 명성과 성공을 가져다준 이 최초 라운드 이후에 타이거 우즈는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 마스터스 대회에서 내 스윙 자세가 아주 좋지는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죠. 스윙이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을 때도 이런 스윙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내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내 스윙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NO였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스윙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그는 자신의 스윙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다. 때로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스윙을 계속 탐구하며 자세를 고쳤고 결국 게임을 지배하는 선수로 부상했다. 한때 우주와 랭킹 2의 선수의 격차는 2위 선수와 100위 선수의 격차보다도 컸다. 승자가 되려면 혹독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탑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조차도 개선할 점을 발견하고 객관적 검토를 통해 더 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는 완전한 분석 도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좋은 선택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자체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경제신문을 탐독하면서 투자 종목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PR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이성적인 계산은 눈 위에 위치해 있는 뇌의 전두엽 피질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전두엽 피질이 엄청나게 크다. 이것이 인간의 우월한 추론 능력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인간은 유일무이하게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도마뱀이네 역시 이 결정에 계속 관여한다. 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즉 분리뇌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연구는 놀라웠다. 분리뇌 환자의 왼쪽 눈으로만 손을 흔들어주세요 라는 종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우반구만 지시를 인식하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하기를 담당하는 저반구는 지시를 볼 수 없었다. 이들은 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흔드는 행위가 지시에 따른 반응이라는 것을 뇌의 우반구만 알 수 있었다. 즉, 좌반구는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왜 자신이 손을 흔들고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왜 손을 흔들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말하기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딜레마에 빠졌다. 손을 흔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손을 흔들었다는 사실만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환자가 손을 흔든 이유를 모른다고 인정하는 대신에 이야기를 지어내 답했다.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았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도마뱀의 뇌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은폐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연구 결과인 것이다. 우리가 이성적인 뇌를 써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도 사실은 단순히 행동 이유를 지어낸 것일 때가 많다.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에서 우리는 작은 손실마저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실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패배 따위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손실에 대한 혐오는 우리를 더 나쁜 위험을 감수하도록 몰아붙이고 결국에는 더 큰 돈을 잃게 만들게 된다. 참 신기하게도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장 현실에 닥친 손실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인간 본성의 특이점은 자신이 사는 시대를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현재 일시적인 유행이 영구적일 것이라고 착각한다. 투자할 때 역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영끌을 해서 현재 성장하는 것에 귀한 돈을 다 투자해버린다. 미래의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침은 현재는 인기가 없지만 가치는 있는 상품에 베팅하는 것인데 말이다. 단편 소설 실버 블레이즈에서 셜록 홈즈는 독특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동료 경감이 자신이 관심 가져야 할 또 다른 점이 있냐고 묻자 홈즈는 밤중에 걔가 이상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경감이 걔는 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자 홈즈는 조용히 말한다. 바로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셜록 홈즈는 짖지 않은 게 덕분에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사회적 통념과 정반대되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남이 떠먹여주는 도마뱀의 뇌에서 나온 정보를 믿고 달콤한 보상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달콤한 보상은 자기인식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할 용기를 갖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제공되게 되어 있다. 자기 반성과 끊임없는 훈련은 나를 방해하는 도마뱀의 뇌의 족쇄를 채워버리게 될 것이다. 나를 가난에 묶어두는 원시시대의 뇌를 이겨내길 바란다.